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직원 동기부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동기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직원을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경영자가 직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여기에 이제 크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감이 없고 명령하고 감시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스스로 일을 즐기고 자발적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볼 거냐. 그래서 경영진의 이 태도가 일반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가정으로 나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글라스 맥그리거는 이거를 각각 X 이론과 Y 이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60년대에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제안한 경영 이론인데요. 조직 내에서 리더가 직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영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외부 통제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되 만약에 일을 안 한다, 그럼 이제 처벌을 통해 가지고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직원들은요, 일단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관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강한 통제, 감독, 그리고 상명 하달식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이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원을 통제하고 이제 감독하는 이런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 X 이론은 어디에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태도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낮은 동기부여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 X 이론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이제 직원 관리에 용이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Y 이론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본질적으로 일을 좋아하고 자기 개발을 원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직원들의 동기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직원들이 이제 본인이 책임을 맡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방식은 결국은 이제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만 잘 조성해주면 되는 거죠. 약간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과 관리도 이제 직원의 자율성을 존재하고요. 잠재력 발휘를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높은 이런 조직 환경에서는 이 Y 이론에 따른 경영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X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를 한번 보면요. 아마존의 창고 근로 관리가 이 티어리 X 적용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직원들을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존 자체가요. 창고 근로자들의 작업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니까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의 목표, 시간 제한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직원의 위치와 작업 속도가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이런 관리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처벌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고의 위험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직원이 설정한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보너스를 주는 이런 보상 체계가 있겠죠. 이런 보상과 처벌로 직원들의 동기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마존의 창고 근로 방식, 창고 근로 관리의 목적이 뭐냐? 결국 이제 높은 통제 수준,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류량을 처리하는데 결국은 이걸 처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X와 관련된 관리 방식이 매우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Y 이론 적용 사례입니다. 이건 조금 이제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글의 업무 환경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여기에 이제 Y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요.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20%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직원들이 근무 시간의 20%를요. 그냥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인데 바로 이제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스스로 관리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팀과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책임을 맡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하죠. 그리고 관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야. 환경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자율성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지원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한다라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일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라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복지와 업무 환경을 잘 갖춰가지고 이제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사내 편의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갖추고 있고 심지어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구글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부심이 이제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아주 잘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X와 Y 이론을 이제 혼합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즉 어떻게 보면 약간 갈등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에서는 X 이론을 적용하고 평상시에는 좀 Y 이론을 적용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적인 변화 상황과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 스타일이 약간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IBM 같은 경우는 변화 상황에서는요. X 이론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IBM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이러면 이제 X 이론을 적용하는 거죠. 목표 설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요. 실적 관리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직무에 대해서 어떤 생산성에 대한 목표, 작업 지시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관리된 형태죠. 만약에 이제 해당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경고가 들어가고 인사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Y론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제 자율성과 협업을 중시하는 이런 조직 문화를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당연히 이제 직원들에게 업무 환경도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지원도 제공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위기 상황이고 이럴 때는 철저한 실적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우리의 대기업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 복지 혜택이 좋잖아요.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거나 아니면 업무 형태들도 매우 유연하게 해준다라거나 직장 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그런 음식도 매우 훌륭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원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주죠. 그래서 X이론이 적용되는 상황과 Y론이 적용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기 이론 중에요. 맥클레란드의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 욕구가 있다. 성취에 대한 욕구, 친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구 조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이제 사람들의 동기에 대한 핵심으로 보는데요. 자, 맥클레란드에 따르면 인간 욕구에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성취 욕구,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해 욕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권력 욕구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욕구가 다 존재하죠. 근데 특정 사람들은요, 어떤 욕구가 유달리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를 이해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직무를 준다라거나 하게 되면 훨씬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과 직무 동기 부여는 결국은 이 욕구의 조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욕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보면요. 이 성취 욕구, 친해 욕구, 권력 욕구가 있는 거죠. 자,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일단은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걸 달성한다. 그럼 매우 큰 만족을 느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결과가요. 어떻게 내 노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어떤 걸 싫어하냐면 결과가 뻔한 이런 과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이런 건 아예 처음부터 안 해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적절하게 도전적인 목표, 그 달성 가능한 이런 것들을 조금 증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영에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직원은 이렇게 목표가 좀 명확하고 성과 기준이 있는 직무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세일즈 목표를 달성하거나 프로젝트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는 역할. 이게 이제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적합한 그런 업무일 수 있다. 다만 어때야 된다? 성취가 가능해야 된다. 만약에 성취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때는 성취가 높은 사람들은 아예 안 해버려요. 실패자로 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적절성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친해 욕구가 유달리 강한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친해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조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요. 또 본인의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팀워크나 어떤 협력적인 업무 환경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경영에 적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특정 직원이 친해 욕구가 높다. 그럼 이제 어떤 업무를 줄 필요가 있느냐? 어떤 팀 기반 업무라든가 협력이 중요한 역할 이런 이제 역할을 주게 되면 친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팀 프로젝트나 고객 서비스 이런 분야가 친해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는 매우 적합한 그런 역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권력 욕구인데요. 이 권력 욕구는 기본적으로 이 권력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원을 조정하고 배분하는 이런 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이 권력 욕구는 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개인적 권력 욕구와 사회적 권력 욕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권력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요. 사회적 권력 욕구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일단은 이제 조직 내에서는 이제 사회적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경영에 적용을 한다면 이 권력 욕구가 높은 사람은요. 어떤 리더십 역할이나 관리자 역할에 매우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력 높은 사람들은요. 일단 팀이나 부서를 좀 이끌어가고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는 이런 역할에서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리자라든가 팀 리더 또는 의사결정 권한 이런 것들이 좀 큰 역할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은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인지, 친해 욕구가 강한 사람인지,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인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업무를 주게 되면 훨씬 더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맥클레란드의 욕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현대 동기 이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기반의 동기 이론들인데요. 자, 우선 이제 기대 이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건 과연 뭘까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회사 정책, 이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가야 기본적으로 이제 훨씬 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이론에 따르면 직원의 기대 이 자체가 개인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원들이 특정 작업에 투입하는 노력의 정도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성과가 생기죠. 그리고 성과에 근거해서 조직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요, 어떤 개인의 어떤 목표 달성 혹은 욕구 충족 이렇게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인지해야 되고 그 자체로 인해서 조직이 보상을 한다. 그리고 그 보상이 나의 어떤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이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리가 순조롭게 연결돼야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이 기대 이론에 따르면요. 이 기대, 수단성, 유의성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대 이론의 동기부여 공식을 보면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 기대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유의성이라는 건데 자, 일단은 직원들이 기대를 해야 돼요.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의 yes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no가 되면 일단은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그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믿음이 동기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일단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수단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스가 됐으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 일을 해냈다. 그러면 내가 받는 보상이 뭐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 내가 성과를 달성하면 어느 정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 다음에 수단성이 있게 되면 자,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유의성입니다. 과연 이 보상이 내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에게 주는 가치, 이 보너스가 나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이런 유의성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의성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동기도 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기대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일즈 팀의 목표 달성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겁니까? 아, 우리는 이 세일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 수단성이 뭡니까? 그걸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성은 그 인센티브가 아, 나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성과 기반 승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과를 잘 내면 자,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나는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게 성과를 내게 되면 나는 승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유의성이죠. 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경력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행하게 되면 자, 평가와 승진에 반영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나에게 매우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유의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자율적인 프로젝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율적인 프로젝트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나는 평가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대, 수단성, 유의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데요. 네들러와 롤러는요. 이 브룸의 이론을 수정해가지고 경영자들이 다음 5단계를 통해 가지고 직원 성과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직원들이 어떤 보상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각 직원의 성과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성과 기준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직원들이 동기가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성과 보상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그 보상을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인 것 아니면 승진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 아, 내가 이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승진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실제 그게 보상과 연결이 되고 아, 이게 정말 나한테 잘 주어졌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정성 이론이 있는데요. 자, 공정성 이론은 공정성에 대한 지각, 그리고 이것이 직원들의 업무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아담스에 따르면 사실은 사람들은 늘 남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이런 걸 느끼는 순간
동기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직무 만족은 업무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식하는 공정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공정성 이론인데요. 일단 이제 공정성 이론의 주요 요소는 이거죠. 일단은 투입이 있습니다. 이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조직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 시간, 경험, 자격, 기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일한 결과에서 얻는 보상인 거죠. 급여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요.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 그리고 직무 안정성 이런 것들일 겁니다. 비교는 이제 개인이 자기가 투입 대비 산출된 것이 있죠. 이걸 다른 사람, 뭐 동료가 됐든 경쟁자가 됐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공정성 이론은요. 내가 일을 잘할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걸까? 그리고 대체 무엇이 공정한 것일까? 이런 질문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자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타인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입한 노력과 결과물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5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투입 산출 비율은 얼마입니까? 시간당 2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옆에 동료를 보니까 똑같이 5시간 일했는데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료의 투입과 산출 비율은 시간당 3만 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투입 대비 산출에서 1이라는 차이가 생긴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느낄 가능성이 높냐? 이건 이제 불공정하다. 그래서 보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떤 심리적인 긴장 상태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하여금 상황 자체를 좀 공정하게 돌리고 싶다.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공정함과 이제 불공정함 이런 것 자체가 동기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때 이제 공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높은 만족감과 동기부여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불공정함을 느끼게 되면 매우 분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분노감이 이제 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는 나의 투입 대비 산출이 다른 사람보다 낮다 혹은 높다라고 느낄 때 불공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이제 못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불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럼 이제 불공정함을 해소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불공정함을 해소할까? 우선 이제 투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되면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그냥 내 할 일만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산출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보상 혜택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고요. 인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바꾸거나 상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공정성을 차지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투입과 산출을 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동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이제 불공정함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공정함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공정성 이론 이제 특히 보상 체계와 인사 관리에서 중요하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공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불공정함을 만약에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이직률이 증가하거나 직무 몰입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직원들하고요.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노동통계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근로자들은 자기의 생산 시간을 10% 정도 과대평가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경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 그에 대한 보상,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패타고니아 같은 경우는요. 투명한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에게 급여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직급과 업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임금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직급에 있는 동료들이 공정하게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공정성도 느끼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차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격 근무자는 사무실 근무자에 비해서 약간의 임금 인상이 포함된 이런 보상을 받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비용 자체를 약간 임금에 주는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오픈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해도 공정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정리하면서요.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X 이론과 Y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자 내지는 관리자라면 직원들을 관리할 때 어떤 이론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1번과 2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같거나 혹은 같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